네,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공공기관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 파악을 주문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가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일단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한마디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되겠다. 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이제 권력형 게이트로 국민적 의혹을 굉장히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은 권력형 게이트 프레임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정면 돌파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 가지고 지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5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이제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예. 관련해서도 그러면 청와대에서 철저하게 협조를 해라. 라고 지시를 했고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옵티머스에 정부 공공기관이 거액을 투자를 했어요. 특히 이제 예. 전파진흥원 같은 경우는 무려 13차례에 걸쳐서 1,00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런 부실 펀드에 과연 투자를 적절하게 했는지 또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살펴봐라. 왜냐하면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지만 정부의 공공기관이니까 정부에서 한번 이걸 살펴보라. 이런 뜻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이나 발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면 돌파 의지다. 원장께서는 정면 대응에 나선 배경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글쎄 뭐 정면 돌파 그것은 뭐 정부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뭐 검찰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혹 규명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고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께서 제대로 파악을 한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정권의 짐이 될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지금 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또 농어촌공사 마사회 한국전력 이렇게 굴지의 공공기관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예. 물론 투자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펀드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혹시 공공기관에서 자금 로비 의혹으로 이것이 퍼지면 결국은 야당의 주장대로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검찰에서 만약 이걸 조사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일정 부분 공공기관 여기에 개입이 됐다면 네. 그 후에는 훨씬 더 큰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물론 어떻게 보면은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고 자신감 있게 이런 것을 지시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미리 의혹이 있으면 그것을 미리 밝혀라. 그런 뜻으로 저는 읽고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야당에서는 권력형 게이트다, 여당에서는 아니다, 단순 금융사기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는데 여당 내부에서도 좀 온도차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 권력형 게이트로 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의원 발언을 제가 좀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예? 역시 이제 방점은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니고 현재까지는 이건 전혀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고 단순 금융 사기 사건이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그렇습니다. 금융사기 사건인데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걸 권력형 게이트로 몰아가는 국민의힘의 논리 전개에 상당히 결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는 게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렇지만 앞으로 이게 권력형 게이트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대조적인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권력형 게이트다. 또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는 아니다. 단순 금융 사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성격 규정을 미리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이제 여야 모두 내년 4월 재보선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대선 전초전이니까 굉장히 이번 사건의 성격 규정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계속되는 폭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여권에도 로비를 했다라는가 하면은 또 야권에도 로비를 했다. 검찰이 또 뭐 수사를 뭐 방향을 정해줬다. 굉장히 이런 폭로
폭발성 높은 폭로가 많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여든 야든 좀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성격을 미리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전혀 정반대의 성격이 나오면은 오히려 정치적인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이게 권력형 게이트인지 단순한 금융사기 사건인지 이런 주장들을 좀 가릴 만한 쟁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 뭐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결국은 고객의 투자금을 빼돌리고 돌려막다가 무너진 악질 범죄의 전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뭐 예를 들어서 옥중에서 여러 가지 자술서, 진술서를 또 언론에 공개하고 여러 가지 지금 혼선이 있고 검찰이 이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만 주장과만 있고 그리고 팩트라든가 사실 확인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청와대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은 하되 실질적으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팩트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검찰 힘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특검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여당은 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수처 같은 것이 이제 필요한 그런 사안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사법적인 것이 상당히 지금 정치화되고 가고 있는 정치적 어떤 논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조사한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진실 규명에 뭐 힘을 쏟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앞서 이제 배 교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제 옥중 입장문을 밝히면서 지금 이제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옥중 입장문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옥중 입장문을 보면 앞서 들었다는 이제 얘기가 내용을 다 얘기를 이제 해주셨습니다. 네, 들었다는 얘기가 거기에 나오고 거기에 보면 접대, 금품, 그다음에 뭐 로비, 또 무슨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이 통상적인 로비의 전형이 그대로 기술되어 있고 특히 거기 보면은 이제 전직 검사가 현재 이제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여야 정치인 정치권 전체가 지금 망라돼서 이렇게 진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법적인 것을 정치화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본질을 흐리기 위한 어떤 교란 작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김봉현 회장은 진흙탕에 빠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을 흐려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를 같이 엮어놓음으로써 특히 여기에 핵심적으로 나오는 변호사 A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A 변호사라는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수사를 할 때 김봉현 전 회장을 직접 신문한 그런 검사였는데 검사를 마치고 변호사 개업을 하고 나서 김봉현 전 회장이 자신의 어떤 사기 사건 이것을 이제 수임하기 위해서 변호사로 선임을 한 이런 이제 변호사인데 이분 얘기와 전혀 다릅니다. 이분은 여기에 뭐 현직 검사를 소개해줬다 이렇게 김봉현 전 회장은 얘기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소개해준 것이 아니고 전직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진술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팩트에 의존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본질을 흐리기 위한 어떤 교란 작전. 그래서 최근에 얘기한 우리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설을 쓰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진실 규명은 예를 들어서 뭐 금융 사기 사건인가 아니면 권력형 게이트인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뭐 특검이라든가 뭐 강도 높은 검찰 수사 이런 것들이 이어진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질을 흐리기 위한 교란 작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어찌 보면 이제 그 전과의 입장과는 다른 이제 옥중 입장문을 냈거든요. 저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까지만 해도 강기정 전 정무수석한테 5천만 원 줬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이번에 이제 친필로 쓴 입장문을 통해서 거기 보면은 전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게 수억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비를 실제로 했다. 그리고 로비 결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검사들에게 강남의 룸살롱에서 1,000만 원 정도의 향응 접대를 했는데 또 그때 배석했던 검사 중에 한 사람이 직접 자기 수사 담당 검사였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수사하면서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협조를 하면은
보석으로 나가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얘기. 그러면서 또 검찰 수사가 짜맞추기 수사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특정 진술을 강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당 인사들 쪽만, 여권 인사들 쪽만 수사를 하고 야권 인사들한테는 전혀 수사를 안 했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지금 검찰 수사가 완전히 불신받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검찰은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선택적 정의냐라는 문제 제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이 감찰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인 감찰을 통해서 이런 의혹들을 뿌리를 뽑아야 되고 동시에 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확하게 굴절됨 없이 진행되도록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김봉현 전 회장 입장문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야당을 향한 공세가 좀 커졌는데 공수처 출범 필요성을 강조했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특검 수사, 옥중 입장문 자체에 대한 좀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 좀 무게가 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배 교수님? 지금 이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공수처가 와야 되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검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다 국민들이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검찰의 이런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온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제도적인 장치가 공수처다. 그리고 국민들 다수도 공수처 출범을 지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공수처를 출범할 수 있는 법도 마련이 돼 있고 사무실도 마련이 돼 있는데 현재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수처 출범에 협조를 안 하니까 이 부분이 출범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검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출범이 돼야 된다. 예. 그리고 다만 권력형 게이트의 징후가 확실하게 드러나면은 특별검사도 도입할 수가 있다. 다만 특별검사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만으로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동의해야 되면 가능한데 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성격 자체를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특별검사가 도입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공수처가 일단은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공수처 애초에 입법할 때 야당이 뭐 추천 인원이 2명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1명만 반대해도 이것은 공수처 출범,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지지부진하고 있고 물론 이것을 뭐 법을 바꿔서 공수처를 출범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 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저런 사태를 보더라도 저는 지금 특검밖에 없지 않을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것들 의혹을 해소할 것은 이제 특검밖에 없는데 그러나 여당과 야당이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의 이런 사기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히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적시된 어떤 팩트가 없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이제 급한 쪽이 저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검찰 수사 특검 그리고 공수처 필요성 이렇게 정치적 공방이 오랫동안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런 가운데 여당과 야당 그리고 이제 정치력을 책임지는 부분은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결체해제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결에 그런 것들을 풀어줘야 될 그런 풀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뭐 다음 주에도 이 이슈와 관련된 뭐 새로운 뉴스들 또 뭐 여야의 공방도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심은 이제 대권 행보인데요. 글쎄요, 앞으로의 좀 행보를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제가 볼 때는 좀 자세를 낮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본인도 도정에만 전념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맥락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이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예정된 결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이 나오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선두로 올랐어요. 예. 이낙연 지사를 제치고 선두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은 이재명 지사 선두가 지금 너무 전체 대선 일정에서 뭐 빠르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겸손한 자세 그리고 또 속도를 좀 조절하는 예.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슈와 정책을 가지고 굉장히 지금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본
소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더 나아가서 이제 기본 주택을 얘기했고, 그리고 최근에 또 기본 대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기본적으로는 도정에 전념하되 이런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이슈들에 대해서는 정책을 선도하는, 주도하는 그런 행보를 계속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듭니다. 예, 저희가 뭐 앞서도 화면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국민이 부여해 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적극적인 좀 대권 행보에 나설 거라고 보시는지요? 국민이 부해준 이 국민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예. 정치인들이 찾는 것은 국민. 국민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내가 정치를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이제 강하다고 생각이 들고 재보궐선거가 서울 부산시장 선거 내년 4월 7일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4월 7일 전에 여당과 야당 마찬가지로 대선 주자가 그 전에 상당히 각축전을 벌이면서 이런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이끌어야 될 그런 저는 아주 중차대한 임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묘하게 이 대법에서 파기환송된 것을 지금 이제 확정 판결이 났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점이 상당히 묘하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는 대권 도전 의사를 지금 뭐 국민에 부여해 주신 역할 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듯이 예, 예.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에 저는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에 신문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브레인이라든가 싱크탱크가 지금 뭐 서서히 전면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앞으로 다음 대선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뉴노멀 시대라고 해서 코로나19 시대의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복지적인 측면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재명 지사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슈를 먼저 선점을 하고 그리고 누가 먼저 내가 대선에 나가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선제압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여론적 추이도 뭐 오랫동안 여당의 잠재적 1위를 하고 있었던 이낙연 지금 당 대표를 예. 지금 앞질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기세를 일단은 본인 스스로 멈출 필요는 없다. 일단은 파숙지세로 나가면서 여권을 넘어서 그다음에 야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대권 주자로서의 자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대선 어떤 행보를 하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낙연 당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네. 내년 이제 보궐선거가 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글쎄 저는 보궐선거는 일단은 지금 뭐 부산하고 서울이 있지 않습니까? 뭐 1대1로 가든지 2대0으로 가든지 네. 그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일단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보다는 비호남이 유리한 후보, 대선 후보로서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남 후보보다는 비영남 후보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봤을 때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이재명 도지사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어떤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제 앞서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이원 집정부제라든가 내각제라든가 여러 가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역할 분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 이제 흐를 텐데 그러지 않고 현재 어떤 대통령 선거 제도가 그대로 간다면 호남 출신보다는 여당에서는 그 이외의 지역 출신 예를 들어서 뭐 김경수 경남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다면 상당히 대권 주자로서 탄력을 받고 뛰어 올라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간략하게 첨언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이번에 4월 재보선 선거 결과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 현재는 1대1이 가장 높아요. 1대1이라는 게 이제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이기고 부산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기는 그런 결과를 일반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만약에 2대 0으로 민주당이 이길 경우에는 이낙연 대표는 엄청난 탄력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엄청난 타격이 있겠죠. 그렇지만 또 2대 0으로 민주당이 질 경우에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지는 거죠.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장 또 하나 변수가 다음 달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예. 선고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무죄를 받는다면 전체 대선 구도가 다시 한번 출렁일 수가 있다. 그게 이제 1차 변곡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이 다시 짜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선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재명 지사가 현재 선두를 달린다고 그렇게 좋아할 일만도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남아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년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부산시장 후보 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입에서 좀 나왔습니다. 일단 내가 생각한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정치인의 이 워딩 말은 정말 여러 번 생각해서 하는 말일 겁니다. 예. 이 말을 이 지역에 가서 부마 항쟁이라는 것은 YS라든가 부산 경남 지역에서 그때 박정희 정권 때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민주항쟁이 일어나서 민주화에 촉발이 된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지역에 가서 이런 자극적인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제는 보수 정당의 세력 교체를 이루겠다. 그래서 지금 중진인들이 상당히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난번에 국민의힘으로 당명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그리고 정강정책 여기에 뭐 부마 민주항쟁도 안에 들어가 있고 60항쟁까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의 어떤 이념적 정체성 이런 것도 재설정을 했고 이제는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선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는 부산시장 후보는 안 보인다. 예. 이런 것들은 현재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뭐 5명, 6명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전직 국회의원들, 전직 시장, 그리고 중진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어떤 중진들보다는 새로운 어떤 정치 신인이라기보다도 어떤 관력은 있지만 정치에 때가 묻지 않는 그런 분들로 해서 보수 정당의 새로운 인물 교체를 시도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부산시장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서울시장 이렇게 1대1로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내가 생각하는 부산시장의 후보는 안 보인다라는 발언은 좀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뉴페이스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부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자신하는 그런 선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뭐 5명 정도 거론했는데 10명도 넘어요. 굉장히 희망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네. 나가면 승산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별로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부산 시민이 희망하는 근데 이런 맥락은 부산시장 선거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안철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방식이 미스터 트롯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스터 트롯 방식은 알다시피 뭐 무명의 스타가 완전 대스타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당 밖의 사람도 당에 들어와서 경쟁을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심을 최대한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즉 국민 경선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보관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경선 기조를 5가지 밝혔는데 거기서 이제 시민 반영을 굉장히 높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고자 하는 그림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연 당내 영남 중진들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런 구상에 동조를 하겠는가. 예. 당장 자기들이 도전할 생각들이 많은데 그래서 내부에서 벌써 1인 중심의 당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비대위원장은 못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영남 중진들의 도전의 목소리, 반발의 목소리를 어떻게 잠재우고 당을 쇄신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지금 당면한 직면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국민의힘 상황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마지막 이슈를 좀 짚어볼 텐데요. 선 국가안보실장이 사흘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앞서 종전선언과 비핵화가 따로 놀 수 없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미 국무부가 여전히 이 종전선언 제안은 테이블 안에 있다, 협상 테이블에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번 좀 방미의 결과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또 이번에 반드시 갔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미국의 대선이 곧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결과는 현재 알 수가 없지만은 여론조사 결과로는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걸로, 그래서 80% 이상 바이든이 되는 걸로 미국의 여론들이 보고 있거든요, 언론들이.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적인 관리를 해야 되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 측도 만나야 되지만 바이든 측도 만나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만남이었고 방문이었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전시작 정권 전환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리고 또 주한미군 주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종전선언 문제. 예,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화두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 얘기는 미국의 정권이 그대로 가든 바뀌든 계속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인데 이번에 서훈 실장이 방문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현재 트럼프 행정부 측 그리고 바이든 측과도 깊숙이 논의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공감대가 아까 미국 측의 발표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해봅니다. 예, 원장께도 짧게 좀 듣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제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휴전선언을 끝내자는 건 아니겠습니까? 휴전선 1953년 이제 미국의 이제 윌리엄 해리슨 북한의 남일 대장 중국 우리는 그때는 빠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 해서 빠졌는데 이 휴전선언을 이제 끝내고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이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이제 전제로 해서 한다면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도 지금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따로 놓을 수 없다는 것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건데 지금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북한이 여기 협상장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래서 미국이 이런 것들을 상당히 우려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하면 북한에 핵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누가 어떤 핵으로 우리를 보호해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저는 비핵화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이다. 미국의 뭐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든 지금 현재 트럼프 정권이 다시 이어가든 예. 비핵화는 상당히 오래 갈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선 비핵화 그리고 후 종전선언 이런 순서가 저는 맞겠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부터 또 서울실장 방미 이야기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